전 국민 아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과일 바나나. 자, 그런데 지난 2014년 미국 경제 전문 채널 C 방송사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보도했죠.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어쩌면 멸종할지 모른다는 뉴스. 자, 바나나 뿌리를 공격하는 곰팡이 트로피칼 레이스 4 바이러스가 1980년대 대만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중국, 2013년도엔 아프리카에까지 퍼졌다고 하는데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건 중남미와 카리브해에는 아직 퍼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 문제일 뿐 중남미까지 확산될 경우 우리의 바나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바나나는 지구상에서 모두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유독 바나나만 이런 거예요? 이게 약간 슬픈 사실인데요. 왜요? 전 세계 플랜트 농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네. 자, 원래 바나나는 세계적으로 약 1,500개의 종류가 있었는데요. 근데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 종류는 단 하나, 캐번디시죠. 자, 원래 야생 상태의 바나나는요, 크고 딱딱한 씨가 저렇게 가득 차 있어서 수박처럼 먹기가 힘들었는데 어느 날 씨 없는 돌연변이 바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게 바로 캐번디시 종이었는데요. 맛까지 좋아서요, 인간은 결국 캐번디시 종만 대량 생산하기 이르렀고요. 다른 종의 바나나는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몽땅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나나 전체 수확량 중 무려 95%가 캐번디시 종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전부네, 전부. 자, 그런데 인간의 감관이 한 가지. 이 종은 씨가 없기 때문에 바나나 풀의 뿌리나 줄기를 접붙여서 번식.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전부 다 복제품인 셈이었던 거죠. 클론이네, 클론. 그래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퍼지면 유전자가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전멸하고만 한다는 사실. 쉽게 멸종당하는 상태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과거에는 캐번디시 종처럼 씨가 없는 그로미셸 종 바나나가 주요 바나나 품종이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바나나 암이라 불리는 파나마병이 돌았고요. 결국 그로미셸 종이 사실상 멸종을 맞게 됐는데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파나나병 등 질병에 강한 캐번디시 종을 발견했고요. 그때부터 캐번디시 종으로 모조리 바꿔서 생산한 거였죠. 그것이 어쩌면 바나나의 멸종의 1차 경고였을지도 모르는 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인간들은 똑같은 실수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고요. 그 결과 캐번디시 종 바나나는 지금 멸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몇십만 원씩 주고 사 먹을 날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없어진다면. 몇십만 원이라도 주고 사 먹을 수 있으면 그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게다가 바나나 농업에 의존하는 몇 개 나라는 아예 나라의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뭐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2050년 페루에서 일어날 재앙. 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축복받은 땅 페루. 이 페루는요, 우리나라에서 쌀을 주식으로 먹는 것처럼 감자를 주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2050년을 기점으로 페루에서는 감자가 자취를 감출 수 있다고 합니다. 감자가 뭐 왜 이게 실종되는 거죠?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이 감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원인은 바로 지구 온난화. 2007년 평균 13도였던 페루 해안가의 기온이 2017년엔 무려 5도가 오른 18도까지 상승.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최대 6도나 더 오를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는 특히 고온에 취약해서요, 온도와 습도가 증가하면 자라나기가 힘든 작물입니다. 그래서 주로 해발 2,500, 3,000m에서 재배되던 페루의 감자가 계속되는 고온 현상 때문에 해발 3,500m 이상의 고산지대까지 이동했지만 페루의 고산지대는 냉해가 자주 발생하고 영양분이 부족해서 감자가 자라나기 힘든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고온 현상이 계속된다면 감자의 재배 면적은 당연히 줄 것이고 2050년을 기점으로 감자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 편하게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쌀이 더 이상 안 자라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없는 거야. 야, 이게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한 건 알지만 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경각심이 또 갑자기 또 많이 생겨버리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감자뿐이 아닙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요, 2050년에는 바나나, 토마토, 양파 등
그리고 2055년엔 커피를 비롯해 콩, 옥수수, 딸기까지 전 세계 농작물들이 멸종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하죠? 한편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페루 정부는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2014년에 지구 기후를 관측하는 위성을 띄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려 5조 954억 원을 투자해서 멸종 위기의 농작물 유전자를 보존할 수 있는 아미카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대구에 사과를 먹고 미인이 많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많았죠. 지금 대구에서 사과 재배 안 해요. 맞습니다. 이제 뭐 충청도 충주, 작물이 됐어요. 충북 작물. 충북 작물. 예. 또 옛날엔 전량 수입하던 열대 과일도 요새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돼요. 재배되고요. 망고 되잖아 이제. 재배가 돼요. 조만간 이러다가 개성사가 먹겠음. 네. 아 이게 자꾸 올라가고 개막원 사과가 그렇게 맛있다는 둥. 중간 좀 부사 먹겠음. 예. 진짜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 열대 우림을 위협하는 식물성 기름. 인간과 가장 닮은 포유류인 유인원 중에서도 지능이 제일 높다는 오랑우탄. 그런데 말입니다. 1999년만 해도 보르네오 섬에 약 20에서 30만 마리였던 오랑우탄이 2015년 기준 약 10만 마리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다 죽었어요? 다 뭐 죽었어요. 1년에 거의 10,000마리 꼴로 없어진 거네요. 너무 많이 없어졌다. 그 이유는 오랑우탄의 서식지인 열대 우림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환경단체의 조사에 따르면요. 1990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만 총 31만 제곱킬로미터의 열대 우림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경작지를 늘리고 있는 인간들 때문입니다. 팜유는요. 저렴하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수요가 높은 원자재인데요. 기업들은 팜유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재배지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숲에 불을 지르는 화전식 정지 작업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장비를 이용해 한 그루씩 벌목할 때보다 열대 우림에 불을 지르는 화전인 경우에는 그 비용이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들기 때문에 야, 정말 피할 수 없는 유혹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기업들, 아니 인간의 이기심이 빚어낸 이 결과물은요. 막대한 열대우림 파괴, 그리고 야생동물들의 멸종 위기. 결국에는 인간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을 태우면서 발생한 연기는 결국 짙은 연물을 유발해서요. 경작지 주변의 지역민들은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고요. 사람 살 때가 아니죠. 팜유 회사에선 야자나무 재배 때문에 강줄기를 인위적으로 바꿔 주민들의 식수까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야, 저 정도면 거의 주민들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물길도 막아버리고 연기 피우고.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인도네시아의 팜 농장 사업자 연합에서는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시장 선도자로서 팜오일 생산량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여전히 눈앞에 이익만을 쫓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인간들, 지구 생태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에코의 배신. 녹색 소비. 불필요한 소비 없이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고르는 소비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구를 위한 녹색 소비가 오히려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이오 연료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석유나 석탄 등 화석 연료를 대신할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연료가 오히려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바이오 연료인 야자수 경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밀어내는 과정은 불가피하고요. 게다가 일부 바이오 연료를 재배하는 도중 사용되는 화학 비료에서 대규모의 아산화질소가 뿜어져 나오는데 이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300배나 더 지구온난화에 치명적인 온난화 가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석유를 바꾼답시고 했던 일이 오히려 나무를 베어내고 더 온실 효과를 높이는 건지 진짜 몰랐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젠 우리의 일상이 된 에코라이프, 비닐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에코백이나 텀블러 같은 대체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주변에는 그래서 요즘에 뭐 일회용품 안 쓰는 것도 카페에서 많이 하니까 뭐 텀블러 예쁜 거 들고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고 수집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상 텀블러는 제조 과정에서 일회용 컵보다 온실가스와 같은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에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가방을 대체할 용도로 생겨난 에코백. 그런데 2011년 영국 환경청의 조사에 따르면요.
면 소재 에코백은 최소 131번 이상 사용될 때만 환경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 하지만 알아보니 영국인들의 에코백 사용률은 평균 51회 미만.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아니 저도 정말 어디 회사 로고 찍어서 나눠주는 게 너무 많고. 맞아. 아유 저는 남발돼요, 남발. 에코백 들고 마트 간 거 1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알면서도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쓰니까 대안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아끼지 않으면 환경 파괴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에코의 배신. 알고도 방치한다면 지구의 배신은 시간 문제입니다. 환경의 역습, 인간이 만든 질병. 지구의 허파, 아마존을 끼고 있는 에콰도르의 정글 마을 라고 아그리오. 그런데 이곳의 주민들은 1970년대부터 약 30여 년간 피부 질환, 기형아 출산, 암 등에 시달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2000년 헝가리에서는 국경에 위치한 서모스 강과 티샤 강에서 300톤 가량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왜 이래, 또. 무슨 일이에요 이게? 자, 멀리 떨어진 이 사건들의 공통점. 사건이 발생한 인근 공장에서 폐수를 몰래 방출하거나 유출돼 생긴 피해라는 겁니다. 그렇지. 인간의 이기심이 초래한 환경의 역습. 역사적으로 가장 끔찍한 사례로 꼽히는 사건이 있죠. 자, 1952년부터 일본의 작은 어촌 마을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 마을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 붉게 물든 바다 주변에서 집단 죽음을 맞은 고양이들. 자, 그리고 갑자기 손발이 뒤틀려 걸을 수 없게 되고 급기야 사망에 이른 사람들까지. 일명 미나마타병. 이거 들어본 적 많으시죠? 네. 자, 이 미나마타병은 일종의 수은 중독증인데요. 죽음을 면한다고 해도 평생 완치 불가, 진통제를 달고 살아야 하는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자, 2012년 기준 일본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환자 수만 무려 약 2,200명. 자, 그런데 약 70여 년 전 한 마을을 휩쓴 이 미나마타병의 공포는 모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 그래요?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소다 공장, 필리핀 민다나오 금광 등 전 세계에서 제2 또 제3의 미나마타병 사건이 계속해서 발병 중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초래한 대표적인 끔찍한 질병 미나마타병. 인간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종입니다. 방금 특종은요, 인간이 무심코 저지른 환경 파괴였다면 이번에는 알면서도 저지른 아주 잔인한 환경 파괴입니다. 샴푸나 화장품, 우리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생활용품들이죠. 자, 그런데 이 제품들이 사람 피부에 닿아도 안전할 수 있었던 건 우리 동물들의 참혹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저 왜 눈 왜 저래? 토끼와 또 강아지 비글이죠. 자, 먼저 토끼는 마스카라의 안전성 실험용, 또 강아지 비글은 샴푸의 인체 안전성 실험용으로 저렇게 있는 건데요. 자, 동물들의 눈에 시험 물질을 넣어 자극성을 측정하는 일명 드레이즈 테스트. 토끼는 눈 깜빡거림이 거의 없고 눈물량도 적어서 드레이즈 테스트에 많이 이용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강아지 중에서도 특히나 이 비글은 이게 더 마음이 아픈데요. 사람을 잘 따르고 또 인내심이 강하다는 이유로 샴푸뿐만 아니라 진통제 등의 약물 실험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 잘 듣는다고 더 실험을 한다고요? 더 참을성이 많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자, 인간이 정말 잔혹한 게 하나의 마스카라 상품이 나오기까지 저 구멍에 토끼의 목만 저렇게 고정시켜 놓고요. 무려 3,000번을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토끼는 이물질을 씻어낼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눈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목뼈가 부러져 죽는 경우가 다수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프면 그럴까? 몸부림치다가요. 하지만 안전한 제품 뒤에 숨겨진 동물들의 끔찍한 희생이 알려지고 난 뒤 2004년 유럽연합에서는 화장품 제조에서 동물 실험을 금지했고요. 2013년에는 동물 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생산, 유통, 수입 등을 전면 금지한다라는 화장품 동물 실험 전면 금지법도 통과. 자,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2월부터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화장품 동물 실험 금지법이 시행됐다고 합니다. 잘 됐다.
그럼 이제 그 동물 실험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지죠? 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선 화장품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실험법 가이드라인을 계속 발표 중인데요. 한 예로 3D 바이오 프린팅이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대체 실험들이 더 확대돼서 또 무의미한 또 잔인한 동물 희생이 더욱더 없어야겠죠. 커피 애호가들이 최고의 커피로 친다는 루아 커피. 세상에서 가장 비싼 커피로 불릴 정도로 한 잔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을 호가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최고급 커피를 찾는 사람들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혹사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먹을 것 때문에 이러는 게 좀 너무 애처로워요. 네, 저 얘기 들은 다음에 그 커피가 먹기 싫더라고요. 루악은 인도네시아 말로 사양 고양이를 뜻하는데요. 처음에 루악 커피를 마시게 된 건 인도네시아 농부들이 우연히 사양 고양이 배설물에서 나온 커피 콩으로 커피를 만들었는데 특유의 진하고 고소한 향과 쓴맛이 거의 없는 부드러움으로 큰 호평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루악 커피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전에는 인도네시아인들이 손수 사양 고양이의 배설물을 채집해 커피 콩을 출연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루아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점 고가의 거래가 되면서 이때부터 사양 고양이의 불행한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기 몸보다 조금 큰 우리에 갇혀서 삼시세끼를 커피 열매만 먹어야 하는 강제 급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일생 동안 커피 열매를 먹고 배설하는 일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게 된 사양 고양이들은요.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카페인 중독에 빠져 자해를 하는 등 정말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왜 아니겠어? 왜 아니겠어? 커피만 마시는 게 말이 돼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거의 커피콩 배설 기계로 전락해버린 사양 고양이들. 더 가슴이 아픈 건 이렇게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몸이 약해져서 생산력이 떨어지면요. 그때는 야생의 처참히 버려진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지요. 게다가 이 안타까운 일은 고양이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는데 베트남은 족제비 배설물에서 골라낸 위즐 커피, 태국과 인도에서는 코끼리에게 생두를 먹여 만든 아이보리 커피, 브라질에서 멸종 보호세인 자쿠버드 커피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정말 깊게 반성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겨울 필수품이 된 녀석이죠. 요즘에 또 광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한기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다들 옷장에 최소 하나씩은 있다는 구스다운. 다들 있잖아요, 그죠? 네. 요즘 패딩 없으면 못 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이 구스다운의 슬픈 비밀. 이 구스다운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 거위는 아주 피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피나는 거 봐. 아니, 생각해보세요. 저 각도. 가만 있어봐. 이게 진짜. 이거를 쥐어뜯는다고 생각해봐. 저는 약간 간접적으로 저 고통을 알거든요. 왜냐면 여기 매생이가 있잖아요. 네. 가끔 우리 마이크 채워주시는 분들 여기 훅 치고 들어올 때는 깜짝 놀래요. 왜냐면 털이 한 두세 개가 마이크에 찝히면은 눈물이 찔끔 나지. 그래서 마이크는 제가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건 오죽하겠냐고. 거위의 고통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2016년 중국의 한 거위 농장. 털이 뽑힌 거위의 피부는 한눈에 보기에도 뻘겋게 올라왔고요. 상처에는 피가 흥건하고 고통에 젖은 울음소리는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이 끔찍한 영상은 동물보호단체 페타의 잠입 촬영 영상으로요. 정말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죠. 페타에서 잠입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요. 오리나 거위는 생후 10주부터 목과 가슴, 겨드랑이에 솜털이 뽑히는데 몸을 덮은 깃털보다 이 솜털에 잔털이 더 많아서 더 많은 공기층을 머금고 열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속털이. 이렇게 거위와 오리들은 인간들을 위해 몇 주 간격으로 일생 동안 무려 약 15번 이상 잔혹하게 털이 뽑힌다고 합니다. 고문이지 뭘. 고문이죠, 고문. 자, 그런데 정말 인간의 이기심이 극에 달한 게 말이죠. 거위나 오리가 산채로 털이 뽑히는 이유는 그래야 또 털이 나고 또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성과 생산성 때문에 이런 잔혹한 행위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취재해보니까요. 비윤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만드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 및 도축되는
오리나 거위의 털을 재활용해서 생산하는 방식 말이죠. 이건 좀 낫네요. 이렇게 생산된 다운 제품은 RDS 인증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먹고 입고 즐기는 모든 것이 다른 생명들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 한 번쯤은 더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